송미령 장관. 네. 송미령 농림부 장관. 네. 이분이 유임이 됐습니다. 이분 유임된 걸 두고 지금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당도 야당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네. 일단 여당에서도 이거 이 사람은 왜 시키냐. 이게 원래 이제 내정됐던 뭐 얘기가 내정이라보다 얘기가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뭐 전남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이름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상호 수석이 이거를 뭐 무마하려고 그 불만을 좀 무마를 하려고 급파가 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여권에서는 이 야권에서는 이 사람은 왜 계속해서 지금 본인의 입장까지 바꿔가면서 유임을 된 것이냐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비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넓은 개각이라든가 또는 소통. 지난 정부 때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소통을 하지 않는다. 뭐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폭넓게 사람을 쓴다. 그리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30일 만에 뭐 기자회견 하겠다. 취임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획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썼던 지난 정권에 썼던 농림부 장관을 유임하는 이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렇게 뭐 유임시켰을 때 큰 티가 안 나죠. 예. 큰 무리 없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양곡법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양곡법 개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거 반대해야 된다라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송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양곡법 개정을 포함해서 4개의 법을 통과시켰을 때 그때 전부 4개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이 송 장관이에요. 자, 그랬던 분이 지금 또 바뀐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한다? 그러면 농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 안 하겠다. 이 의미인 건지 아니면 농림부 송 장관이 그때와 달리 입장을 바꿔서 양곡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바꾸겠다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 안 바꾸겠죠. 양곡법 개정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송 장관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당황스럽지만 그러면 안 해야죠. 그렇지. 당황스러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림부 살아있는 부처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자기 행정 기술력, 행정력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위에 있는 최고 수장이 영혼 없이 같은 사안에서 입장이 조변석까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장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다. 굉장히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6년 농정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각 분야 전문가인 장관이 되게 많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미시건대 박사고요. 경제학 박사,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자문을 했었습니다. 이분도 기재부 아주 전문가죠. 그다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분은 또 외교부 고시, 외무고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유엔 대사도 했고 WTO 분재위원장을 했던 외교 전문가예요. 이분도 전문가인데 왜 바꿉니까? 그리고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행정 경제학 박사이고 기재부에서 복지 정책만 전문적으로 기획했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다 바꿔버리고. 그렇죠. 나머지 전문가 다 바꾸면서 이 송 장관만 전문가라면서 남겨둔 거.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 말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그럴듯한 근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송 장관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방향에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본인의 입장을 완전 정반대로 180도로 바꾼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이나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 문제를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후보자 지명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인선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철도 기관사다 이러는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노총이지만 합리적 성향이다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부 장관이라는 게 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용자의 입장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노사 관계를 굉장히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을 임명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제 네. 노총 출신, 민노총 출신이 장관으로 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 고용노동부라는 게 기업과 노동자들 상생하는 그런 가치를 이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중앙 부처인데 민노총의 노총 위원장 출신 이런 네. 분을 앉혔다. 그리고 평생을 노조 일만 하셨던 분을 노총에 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이.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이번에 이재명 정권 탄생할 때 민노총이 굉장히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그러면 민노총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 민노총 청구서 상징적 인물이 뭡니까? 민노총 인사를 장관한 자리에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구서를 받아서 이제 해결한 인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가진 이제 이력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게 뭐가냐면 이분이 민노총에서 지도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위원. 예, 김영훈 후보가 지도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민노총 간첩 활동이 이때 있었어요. 성모 씨 아시죠? 성모 씨. 예, 성모 씨가 예. 노동쟁의국장을 했는데 예. 이 성모 씨 포함한 3명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90건 넘게 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중국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공장원도 만났었고요. 예. 국가기밀 등 북한에 보낸 보고서가 24건이 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2심에서 성모 씨는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었어요. 원래 1심에서 15년 나왔었는데 좀 깎인 거예요. 그나마 상당히 깎였죠. 많이 깎였죠. 자, 그랬는데 그때 이 민노총에서 지도위원으로 같이 김영훈 후보가 활동을 했었는데 아하. 과연 이 지도급 간부급 인사인 3명과 이 김영훈 당시 민노총 지도위원이 교류가 없었겠느냐? 몰랐을까? 또는 몰랐을까? 야. 또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든가 지령을 받은 거를 전달받지는 않았느냐? 또는 회의석상에서 그걸 안건으로 올려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돼야겠지요. 예, 이것도 아마 근데 뭐 증인 채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긴 하는데. 그렇죠. 예.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총파업을 주도할 때 경력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6년입니다. 철도 노조 위원장이 있었어요. 예. 이분 특이하게 민노총 전체 위원장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을 하고 민노총 임기가 끝나고 내려와서는 철도 노조 또 위원장을 합니다. 아하. 하부 이제 그 조직에서 또 위원장 했죠. 예. 그때 어떤 거 했냐면은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요. 120개 공공기관들의 연봉제를 개편한다 해가지고 성과급 연봉제 이렇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지한다고 총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2016년인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74일 동안 총파업을 하면서 굉장히 최장기 철도 노조 파업 기간이라고 기억나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열차표 구하기 힘들었고 네. 또 철도도 이 감축 운행을 해가지고요. 철도 아침마다 출퇴근 시간 굉장히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겪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철도에서 노조 총파업을 최장기간 주도했던 인물이 이 김영훈 후보입니다.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총파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주도했던 분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하다 보면 하투가 요즘은 하투란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 하투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름철마다 투쟁. 노동자들이 투쟁한 건데 대규모 투쟁을 한 거죠. 만약에 올여름에 하투가 있다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걸 적소에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예. 노동자 우호적으로 그걸 방치하거나 오히려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렇습니다.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격차가 심한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민노총의 수장 출신을 장관에 앉히는 게 과연 적절할까? 기업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예. 기업 말씀드리게 생각나는데 그 기업 보면 대관하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이제 거기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소통할 때 상임위가 가장 중요한 어디냐면은 금융권에서는 정무위고요.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국토교통위라든가 그렇죠. 이제 예. 이런 거, 그리고 기재부 이런 곳인데 모든 기업들이 금융위나 국토위 이런 데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환노위. 영업
부합하는 거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노동청, 예. 노동부는요 사업장 폐쇄, 예. 사업장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업장 직권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계에서 뭐라 부르냐면 노동부를 이제 노동청 이런 데를 재계의 검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환경 관련된 거라든가 산재가 발생한다 그러면요 셧다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 자기 마음이에요. 예. 며칠 시킬 수도 있고 몇 주 시킬 수도 있고 한 달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쓴 것이 국회 환노위인데 그 노동부 장관을 한다.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더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들한테 다리가 후달리게 하는 그런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으로 온다. 굉장히 기업들한테 좋지 않은 반갑지 않은 소식일 걸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민노총의 힘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두 번째로 환노위 출신 여당 보좌진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좌진 오래 하셨고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검이요. 이른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 출범 6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물론 뭐 수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 타이밍을 두고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문회 김민석 후보자 첫날에 딱 맞춰가지고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 그러니까 기사가 기사로 덮이고 이슈가 이슈로 덮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김민석 후보 청문회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덮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11명 개각을 동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발표했어요. 예. 만약에 개각을 11명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그날 아침 전부 다 신문 1면이 오늘 김민석 후보 관련된 의혹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밝혀질까? 이런 걸 총 정리하는 기사가 1면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개각 11명을 발표하다 보니까 후보자 몇 명을 또 다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지면에서 당연히 김민석 후보 관련된 내용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이거를 하필이면 인사청문회가 한창 이때에 그거를 공식화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기사 시선 돌리기, 기사 이제 물타기 이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불악이, 그러니까 법이 신분이 귀한 자에게 뭐 아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법불악이라는 예전에 그 한비자의 그런 말을 이용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혐의로 네.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유죄까지 선고받은 사람인데 재판이 중지가 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또 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사위 채용청탁 직접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면 질의도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숙 여사도 딸에게 특수활동비 제공했다든가 딸에게 생활비 줬다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제 옷값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관련해서 소환과 서면 답변 요구했는데 한 번도 부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냥 재판 바로 넘겼어요. 네. 근데 지금 체포영장 청구한다고요? 이거는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보복성, 그리고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친민주당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이제 사법 절차를 진행한 거고, 야당 측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과 같은 그런 엄중하게 법을 처리하겠다. 그거는 이제 헌법 제 11조에 맞지 않죠.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네. 지금 여당이면은 유리하고 야당이면 불리한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을 이것저것 좀 다뤄보는데 좀 답답한 내용들이 많네요. 예. 답답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더 답답한 내용 좀 다뤄볼게요. 이게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근데 그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그 이제 이번에 내각 이제 인사하면서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후보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 출신이 갔다. 예. 방위 출신이 가 있는가 하나 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 2022년 9월에 네. 한미 대잠훈련, 한미일 대잠훈련 동해
통해서 하는 건데 네. 그걸 본인 SNS에 올렸어요. SNS 올려가지고 그때 그 SNS를 보고 실제로 중국의 정보함 세대가 네. 그 작전 훈련고기가 옵니다. 네. 와가지고 지금 정보함이 뭐냐면 음파 탐지한 거거든요. 네. 잠수함이 사람 손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잠수함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어요. 아. 그걸 음문이라고 그래요. 음문이 예. 있는데 잠수함의 덩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리가 각각이 있는데 이러면 몇 노트로 간다라고 하면 몇 노트 갈 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좌연한다, 우연한다 다 고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취합하겠다고 정보함이 온 거예요. 자, 그게 만약 취합됐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파 탐지하다가 실제로 군사 충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잠수함이 지금 좌연한다.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미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통째로 남겨주는 그렇죠. 거는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때 그 잠수함 역할이 뭐였냐면요. 북한 잠수함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구축함이 북한 잠수함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하려면 북한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기배 의원 SNS 올려가지고 중국의 정보함이 오다 보니까 잠수함이 철수해버려서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북한 잠수함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의 한미 수병들과 수십억 들여서 온 그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그래서 했어요? 그 네. 미안하다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방송에서 질문했더니 본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로? 기가 막힙니다.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답을 합니다. 방송 중에. 아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알칩니까? 국방이라는 것은 원래 안보가 핵심이고 보안이 네. 핵심입니다. 그런 기밀사항을 넘겨주면 바로 SNS 올리거나 또는 텔레그램 올리 전달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장군들이 안규배 의원한테 보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 내용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 안규배 의원 같은 분이 이번에 국방장관 된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다뤄야겠네요. 근데 뭐 인사청문회 증인도 어차피 이번에 채택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장관 후보자 11명이죠. 일단 발표한 11명이죠. 것만. 예. 11명 중에 이제 농림부 장관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청문회를 안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이번에도 증인을 한 명도 안 받아줄 것인가 그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뭐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동영 의원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정동영 아까 송민호 의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왜 이제 농정을 이끌 수 있는 중앙부처 후보가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있죠. 인재풀이 없어서 송민호 장관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재풀이 좁다. 예. 그 증거가 바로 또 정동영 의원이라고 봅니다. 정동영 의원이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했었는데 네. 지금 2025년입니다. 세상에 20년 전에 장관을 데려올 정도로 통일부 장관 인재풀이 없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어마무시하게 잘했다. 예. 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 잘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본인이 했던 게 뭐냐? 개성공단, 금강산 이제 관광 이런 것들을 주력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 결과가 지금 다 뭡니까? 다 우리 기업도 올라가서 설치한 시설, 설비, 기계 다 털리고 다 뺏겼잖아요. 예. 그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너저런 시설을 폭파시킨다 이러면서 폭파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금관산- 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고. 그렇죠. 예. 예. 금관산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호텔도 짓고 센터도 지었는데 그 좀 다 뺏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금관산 관광객 갔다가 뭐 이제 50대 가정주부가 피격당해가지고 사망하는 박광자 씨. 박광자 씨. 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북한이 다 뺏겨버리는. 그리고 경의선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났는데 그것도 전부 다 연결도로 다 폭파시켜버리는. 이때 이 업적을 추진했던 사람이 정동영 의원입니다. 정동영 통무장관 했던 것 전부 다 결국 실패됐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6월 17일이었나요? 그 북한에 가서 2025년에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었어요. 예. 그러면서 평화 모드를 만들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연도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통일부 장관 왜 올라갔습니까? 통일부 장관 올라간 거는 북한에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몰래 핵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용당하고 왔던 장관인 건데 다시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데리고 온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인재풀이 좁다. 그리고 한번 실패가 확정된 대차게 실패를 했던 통일부 장관인데 또다시 통일부 장관을 앉힌다?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김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김정을 만나러 가서 통일부 장관 되면은 통일부 장관 만나게 되면 김정을 만나러 가서 내가 20년 전에 너네 아버지랑 만났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서 평화 모드를 만드는 거.
이거 목적 다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보내 800만 잘 받았는지 그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다. 네.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 진짜 국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사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재풀이 상당히 좁구나, 인사풀이 상당히 좁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내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은 접속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오늘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별로 안 좋고 네네. 최근에 저희가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리빌딩도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뭐 외교안보도 좀 다루고 그렇기도 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언제 열리냐 이것부터 지금 논란입니다. 뭐 8월 중순에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어쩌고 한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8월 중순에 할 것 같아요. 할 것 지금 같으세요? 민주당이 8월 2일로 전당대회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당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대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표를 내세워서 그래야지 정당 협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8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8월 중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인선이 난항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방침 때문에 8월 중순에 전당대회 있는 것 때문에 혁신위원회 인선도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혁신이 그 활동 기간도 예. 좀 상당히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이 지금 만들어봤자 기껏 활동하는 게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예. 당 대표의 또 의중, 그러니까 가장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니까 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혁신에서 기존에 당 대표가 배치되는 혁신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가 아마 독립적으로 혁신이 안을 짜는 그런 노력을 하되 네. 당 대표가 선출되면은 당 대표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녹여서 하는 그런 이제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보면은 혁신이라고 만들어놓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고 서로 서먹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나가시오하고 네. 지난번에 인요한 의원인가 혁신위원장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조금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었었죠. 예. 그래서 조금 혁신이 이번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활동이 짧다는 거 그게 좀 네. 걱정이 됩니다. 당 대표 후보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봤을 때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100%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두 후보도 나올 것 같으세요?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 나오길 바라죠. 왜요? 바라죠. 왜냐하면 캐릭터가 자기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나와야지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그러면 자기한테 룸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중심적인 정치적 계산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측근들이 한동훈 이제 전 대표 측근들이 굉장히 말리고 있다. 한 6대4 정도로 날려갖고 반대가 6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6대4, 7대3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 매번 나오는 거에 대한 당원들 피로감이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 피로감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했을 때 결과가 좋았느냐? 그러지가 않거든요. 비대위원장 할 때 총선 참패했었죠. 당대표 할 때 탄핵을 앞장서면서 결국은 정권을 뺏기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당의 승리로서 열심히 했느냐라고 따졌을 때 모호하게 분명히 이제 활동했지만 모호하게 활동한 면이 또 있습니다. 늦게 합류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이름 적힌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입긴 했죠. 나중에 입은데 또 다시 또 갈아입고 또 김문수 후보 만날 때 그 이름 들어간 옷을 또 안 입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옷을 이름이 없는 걸 찾아 입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입었다 안 입었다가 또 김문수 후보 만날 때는 이름이 안 들어간 옷을 또 입고 나왔고 이런 것들 애매모호한 대선 지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평가도 있을 거다. 이 세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김문수 후보는요 그러면? 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 이제 분위기로 안 나온다라면 김문수 후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비록 41%라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지를 보여줬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연 확장, 수도권과 중도층을 무당층을 흡수해서 우리 당을 쇄신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옷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또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 리그는 여기까지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오면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2부 리그입니다. 2부 리그라고 하기에는 당사자들 기분이 좀 그쵸. 크다. 제3의 예. 1부 리그. 그쵸. 이건 예. 상하 개념이 아니고요. 예. A 리그와 B 리그, C 리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B 리그는 뭐냐? B 리그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대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형으로 간다. 관령이고 또 이제 쇄신형 또 같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기존에 했던 이제 구주류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고 현재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결이 다르긴 했었는데 네네. 그 이른바 이제 구친윤이 돼버렸죠. 이제 그 세력과 결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당내에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새로운 재평가라는 것도 이제 옛날에 간철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뭔가 조금 하는 거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정말 가장 확실하게 열심히 도와준 후보로여서 의원이어서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쇄신을 이끌 만한 적임자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뭐 하나 비교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꿀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좀 아마 그 얘기가 있었죠.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경원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용태 위원장도 도전할 생각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못다 이룬 혁신을 내가 당대표가 돼서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대 혁신한 내 실력 보여주겠다라고 그렇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표가 또 모일까 하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보는 게 이분이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가까웠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실에 김용태 의원이 최고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천하용인 시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번 나가봐봐. 내가 나가봤더니 이러이러한 걸 내가 잘했었는데 이러이러한 걸 아쉬웠었어. 내가 좀 조언을 해줄 테니까는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의원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력으로 나의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명 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장동혁 의원. 이번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못지않게 맹활약을 했었죠. 장동혁 의원이 외모도 훌륭하고요. 스펙도 좋고요. 또 스피치도 좋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약간 스피치가 딸린다. 내공에 비해서 스피치 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동혁 의원 스피치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의 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나오는 이름이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인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나경원, 안철수 이름이 거론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와 별개로 또 김용태 위원장도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생각보다 또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도 이제 당대표 뽑는다고 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아주 그냥 낯뜨거운 치명 대전을 벌이고 있어요. 막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기류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실 뭐 제가 추측하건데 보나마나 박찬대다. 보나마나 박찬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나마나.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개딸 세력에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왕수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왕수박이 무슨 말이냐? 겉과 속이 다른데 굉장히 다른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본인이 방송에 이제 패널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이재명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당시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김부선 의원 죄송합니다. 여배우 스캔들 여기 나왔을 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를 카바 쳐주지 않고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아하. 그리고 경기도지사 얘기 나오니까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재명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지금 짤로 밈으로 만들어서 막 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기억하지 그 기억이 잊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예전에 그 단식 농성을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할 때 그때 정청래 의원 행동을 문제 삼는 사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 친문계 의원으로 알려진 전해철 당시 의원과 또 웃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리면서 개딸들이 이른바 이제 정청래의 실체다, 정청래가 수박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지금 라디오에 출연을 해갖고 수박은 슈퍼에 있다, 민주당에는 수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본인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야겠죠. 네. 빠져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쉽지 보기엔 않아 보인다. 물 밑에 기류는 이미 기울어졌다. 네. 게임은 끝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당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일단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 역학관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그 계급 비슷하게 그 있잖아요. 찐 운동권 출신 586 출신들 막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뭐 운동권 출신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좀 민주당은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구도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세력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 이제 586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해보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저희가 오늘 사실 배추도사님이랑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리얼미터 그거요? 예, 리얼미터 뭐 20% 차이 나는 거 뭐 네. 이제 물론 이제 리얼미터는 그 약간 경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보충이 응답을 좀 덜하기도 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충의 응답조차도 안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리얼미터 지지율은 올해 1월달 것만 기억한 걸로 기억하지요. 올해 1월달에 우리가 민주당을 역전해가지고 앞섰던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또 더 약간 벌어진 게 나왔던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권 창출에 실패한 실망한 보수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20일 정도 됩니다. 허니문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 잘 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아마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류하는 국민의힘 세심 민심과 멀어질 뿐이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